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방송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 에어컨도 좀 꺼져서 좀 더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손 선풍기를 좀 틀어놓고 뒤에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창밖에 그죠? 예, 그래서 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인터넷 상황도 KBS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뭐 굉장히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러분께 즉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사실 7월 1일부터 2단계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돌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왜 돌연 연기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근본적인 그 기본 지식 DSR이 무엇인지 스트레스 DSR은 또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R을 설명드릴게요. DSR은 여러분 월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가처분 소득이. 그러면 그 월소득을 분모에 놓으세요. 그리고 매월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예를 들어서 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갚아요. 30만 원씩 갚아요. 근데 이자는 한 10만 원씩 갚아요. 자, 그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러면 그 40만 원을 분자해 놔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100만 원이 소득인데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소득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채무 상환 비율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물론 제가 월소득으로 편하게 설명드렸는데 연소득으로 바꾸고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올려놓는 거예요. 분자에. 근데 이 DSR 제도를 도입하는 건 뭐냐면 최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갚을 수 있는. 근데 40%를 넘어가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를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40%를 기준으로 하고 은행 대출 40% DSR을 적용해서 그 이상으로는 대출받지 못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액이 올라가면 원금 상환액이 커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 상환액이 커지죠. 그래서 결국 대출금과 이자 상황을 반영해서 어쨌든 소득 대비 40% 내에서만 대출해 주자. 원금과 이자 상환의 기준으로. 이게 DSR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금리가 낮을 때 대출 받았을 때는 DSR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자 상환액이 작아질 테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근데 낮은 금리일 때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이자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변동하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에 금리는 계속 변동하니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유동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좀 정리를 한다면 DSR은 연소득에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나. 근데 그게 현행 대출이 40%, 비은행 대출, 이금융권이라든가 50%로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DSR이 아니라 여기 한 단계 더 규제를 강화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차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산금리의 개념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 1.5%예요. 이 1.5%에서 그거의 25%가량만 1단계에 적용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0.38%를 가산하는 그게 1단계 조치였던 거예요. 2단계 조치는 뭐예요? 1.5%의 25%가 아니라 1.5%의 50%만큼을 가산금리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 3단계는 1.5%라는 가산금리의 100%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설명을 드리면 0.38%에서 더 높아진 금리를 적용하는 게 2단계, 3단계다라고 먼저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1단계는 주담보에 한해서만 적용을 했었다가 2단계에서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또 1단계에서는 1금융권만 대상이었어요. 근데 2단계에서는 2금융권의 주담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까 금리의 레벨은 당연한 것이고,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타 대출, 예를 들어 카드 대출이라든가 여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완전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재 1단계 적용 중이고 7월부터 2단계, 3단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 스트레스 DSR 제도였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셨죠?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안이 있었는데 2단계는 7월 시작이었다가 9월로 변경한 거고요. 3단계는 25년 1월이었다가 잠정 25년 7월로 연기한 겁니다. 연기했죠. 어쨌든 이 구체적인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한 내용은 변한 바 없습니다. 1단계는 주담보, 은행권만 하나인 거고요. 2단계는 주담보와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는 거고 2금융권 주담대도 또 포함시키고 3단계는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금리도 1.5%의 가산금리를 완전히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단계별로 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대출 문턱이 어려워진 거죠. 그만큼 갚을 수 있는 사람만 돈 빌려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는데 이 스트레스 DSR을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도입했던 스트레스 DSR을 돌연연기했다. 제가 돌연연기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돌연연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려면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에 은행에서는 또 그게 달라지니까 주담보 말고 신용대출도 포함되니까 당연히 업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년 지금 6월 말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어요. 은행원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주말이면 일요일 날 그 테니스 치는 테니스 그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은행 직원이 우리 동호회 멤버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도 못 나가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지금. 어쨌든 그걸 적용할. 근데 통보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 연기죠. 더군다나 이금융권도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통보도 없이, 사전 합의도 없이 연기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멘붕이죠, 어쩌면. 물론 은행이나 금융권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겠네 하는 기회는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이게 돌연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돌연연기를 왜 했는지, 그 어떤 그것에 따른 어떤 영향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입장이죠.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서민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부채가 좀 위험하다. 특히 이 스트레스 DSR에 적용을 많이 받는, 특히 주담보가 아닌 신용대출까지 가면 취약차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신용등급이라든가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그들의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 연체율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다면 취약차주로 분류를 하는데, 취약차주는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은 차주를 가리키겠죠. 근데 그 취약차주의 정의가 뭐냐? 첫 번째, 다중채무자여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주담보가 있고 신용대출이 있고 카드대출이 있다. 그럼 세 가지 대출을 갖고 있죠. 그러면 다중채무자예요. 다중채무자면 다 취약차주가 아니라 다중채무자인데 저소득계층이면 취약차주예요.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신용등급이면 취약차주로 분류돼요. 근데 지금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늘어나는 현상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취약차주의 많은 비중이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리고 연체가 3번 연속 지속되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고, 연체를 3번 연속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받지 못할 채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성격의 부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금융부실로도 전이되고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발생하니, 지금 이런 상황에 대출 규제를 더 오히려 강화해 버리면 취약차주나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심각한 난에 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아까 다중채무자 중에 주담보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많은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계층들은 그래도 취약차주나 저소득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차주에게 힘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이제 그걸 판단하냐 이거예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도입 자체를 도입하는 7월 시점에, 그걸 2차로 적용하는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왜 생각 못했죠? 다 이거 문제라고 다 떠들썩하게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연기를 했는데, 연기한 배경은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아쉽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 PF가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PF 그 점검 회의가 이달 말에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 대출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분양 주택 해소에 좀 걸림돌이 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죠? 그런 문제가 오히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 문제, 자영업자,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결국 연기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켜보자라는 움직임, 완화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제가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왜 이제 고려되냐 이거예요. 왜 이제 돌연 연기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누중되고 있는데
특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하한선도 이만큼 떨어지고 상한선도 떨어졌죠. 혼합형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하한선이 2.94%로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최우량 등급인 거죠. 고신용 등급, 최우량 등급이죠. 이들에게는 2.9%까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규모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커집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는 가격인 거고요. 대출 상품을 사기 위한 가격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상품을 많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또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대출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아서 금융부실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계부채를 누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두 번째 우려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름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권을 중심으로 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가계부채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뭐 가진 자들은 더 주택 구매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게 또 주택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지적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아까 강조했던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은 어디로 갔느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많은 은행이나 금융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 정책의 일관성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단점은 있는 거죠. 지연시킴에 따라서 나름 뭐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문제 아니면 부동산 PF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할 시간을 번다든가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저의 생각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먼저 해놓고 최대한 빨리 연기를 해놓고 스트레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와 상의한 적도 없고 그냥 저의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반드시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뭐냐면 스트레스 DSR의 아까 그 제도를 아예 전면 개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금융권은 굳이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산금리에 25%를 적용하는 게 1단계, 50%를 적용하는 게 2단계, 100%를 적용하는 게 3단계인데 그냥 25% 여전히 25%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3단계를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그 절차를 아예 연기시켜 놓고 개편한 다음에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기를 해 놓은 다음에 어쨌든 아예 개편도 없이 그냥 스트레스 DSR을 이 제도를 취하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죠. 가능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연기만. 근데 이거 한 번 연기가 쉽지 또 한 번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연기라는 게 뭐 긍정적인 연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했다가 고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그거를 다음 분기에도 연기하고 다음 분기에도 연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연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보면 조금 더 우려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된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이 왜 돌연 연기했을까? 그것의 긍정 부정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다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또 시사되는 것이 뭐냐면 은행들의 소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자 장사, 이자 순이익.
이자 순이익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경제 어려운데 은행들은 대출 상품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은행의 이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자 이익이 있고 비이자 이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출해줘서 이자를 받는 이자 수익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93%가량 됩니다. 93%. 근데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선을 그어보니까 87.8%예요. 그러니까 이자 이익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왜? 이거 당연한 거죠. 고금리니까. 고금리다 보니까 제가 돈이 이동한다고 그랬죠. 어디로? 은행으로. 더 많은 돈이 시중은행으로 쏠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죠. 높은 금리에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도 문제고 서민 취약계층 부채 문제도 시급한데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에 이자 수익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또 동시에 하게 만들죠. 이렇게 스트레스 DSR의 연기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스트레스 DSR의 연기는 어쨌든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변수니까 왜냐하면 금리는 부채를 결정짓고 부채 규모,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거의 그대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냐 줄어나냐는 거래량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주택 경기가 완만한 그 강보합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이게 다시 약보합이나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들도 많이 갖게 만드는 그런 조치였다. 뭐 그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만큼 어쨌든 연기하는 그 조치가 적어도 2달 동안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요. 그것은 주택 거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거나 개편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자 지금 라이브 중이지만 끝으로 녹화용으로 책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 공부하시고 거시경제를 제대로 알고 경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이죠. 경제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 관심 갖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경제 나는 좀 입문을 이미 한 상태다. 나는 그냥 지금 흐름을 쫓아가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 발간한 거 한 권 꼭 갖춰주시고 9월에 25년 전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 25 계속 2050년 전망까지 모아주시기를 제 구독자분들은 함께 모아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스트레스 DSR에 대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도 아니고 갑자기 잡혀 있는 이 회의실에서 좀 음향도 안 좋고 또 화질도 안 좋고 할 텐데 그 부분 좀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구하고 오늘 녹화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28일 밤 9시 반에는 미국 PC 즉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라이브로 또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